이번 주 글로벌 경제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기업에 대한 소식입니다. 이번 주 글로벌 증시의 핵심은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였습니다. 2분기 매출이 300.4억 달러, 주당 순이익은 0.68달러로 모두 예상을 상회했습니다. 마진율도 75.7%로 예상을 상회했고, 가장 중요한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의 매출은 263억 달러로 전년비 154%가 증가했습니다. 500억 달러 규모의 추가적인 자사주 매입 계획도 발표했고, 젠슨 CEO는 호퍼칩 수요가 높고 기대가 크다면서 블랙웰은 4분기 생산 예정인데 블랙웰의 출하로 수십억 달러의 매출을 기대한다고도 했습니다. 이렇게 호실적을 발표했지만 바이사이드의 눈높이는 더 높은 곳에 있었고, 그래서 주가는 실적 발표 후 하락했습니다. 특히 매출 총이익률은 75.1%로 전분기의 78.3% 대비 낮아졌고, 다음 분기도 73.9%에서 74.9%로 제시되면서 총 마진율이 둔화된 것 아니냐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결국 성장성 둔화에 대한 우려가 주가의 발목을 잡았다는 평가입니다. 애플이 9월 9일에 아이폰 16, 아이팟, 애플워치 등의 신제품을 공개합니다. 원래는 9월 10일 발표 예정이었는데 대선 후보 토론을 피하기 위해서 일정을 하루 앞당겼습니다. 아마존 16은 고급 모델인 프로의 스크린이 더 커지고 새로운 카메라 기능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 자체 AI 기능인 애플 인텔리전스가 탑재됩니다. 한편 애플은 내년 1월 1일부로 CFO를 교체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10년간 애플의 성장을 함께 이끌었던 루카 마이스트리 CFO가 퇴진하고 케반 파레크가 새로 CFO에 취임합니다. 마이스트리 CFO는 재임 기간 동안 막대한 현금 흐름을 자사주 매입에 아낌없이 투자했던 인물입니다. 애플은 10년간 약 911조 원에 달하는 자사주 매입을 이어갔고, 이것이 주가 상승의 원동력 중에 하나였습니다. 애플이 디지털 서비스 부문 직원 100여 명을 감원하기로 했는데 엔지니어도 일부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애플 내 우선순위 변화의 일환에 따른 것이라고 블룸버그가 보도했습니다. 한편 애플이 아이폰 16의 금년 생산량을 높여 잡았습니다. AI 기능을 탑재해서 주문량이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에 따른 것으로 8,800만 대에서 9,000만 대에 해당하는 부품을 준비해 줄 것으로 협력업체에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머스크가 테슬라 텍사스 본사에 구축 중인 AI 개발용 슈퍼컴퓨터 센터 내부를 공개했습니다. 테슬라는 본사의 슈퍼 클러스터에 엔비디아의 H100과 H200 제품을 총 10만 개 탑재할 계획입니다. 한편 지난주 중국에서 열린 2024 세계 로봇 대회에서 총 27대의 휴머노이드 로봇이 공개되었는데 중국의 제품들이 두각을 나타냈다는 평가입니다. 현재 테슬라 등 미국 기업의 로봇 기술이 중국보다 1에서 2년 정도 앞서고 있지만 중국의 추격세가 만만치 않으며, 특히 중국이 휴머노이드 공급망의 95% 이상에서 자급자족을 이루고 있는 점이 장점입니다. 한편 테슬라는 10월 10일에 캘리포니아 볼뱅크에 있는 워너 브라더스 스튜디오에서 로보택시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메타가 애플의 비전 프로와 경쟁하는 프리미엄 혼합 현실 MR의 헤드셋 기기 출시를 취소했습니다. 이유는 마이크로 OLED 가격 문제와 애플의 비전 프로가 생각보다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한 영향 때문입니다. 이로써 메타는 하드웨어를 자체 개발하는 대신에 소프트웨어를 다른 하드웨어 제조사들에게 라이센싱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강현실 AR 스튜디오인 스파크 사업을 접기로 했습니다. AI 등 다른 분야에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는 바이든 정부가 코로나 관련 검열의 압력을 가했다고 미 하원 사법위원장에게 보낸 편지에서 밝혔습니다. 그는 특정 컨텐츠를 삭제했던 결정을 후회하며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면 정부의 압력에 맞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웰스파고가 아마존의 목표 주가를 232달러에서 225달러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아마존의 카이퍼 위성 인터넷 서비스에 대해 분석한 결과 2025년 말까지 상당한 초기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한편 아마존이 새로운 AI 음성 비서 알렉사를 10월에 출시합니다. 알렉사는 2014년에 출시되었는데 날씨 등 사용자의 간단한 질문에 음성으로 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출시되는 새로운 알렉사는 LLM을 기반으로 생성형 AI를 통합해서 복잡한 질문에도 답할 수 있습니다.
또 스마일 브리핑이라는 기능이 탑재돼 이용자의 선호도에 따라서 AI가 생성한 뉴스 요약이 매일 제공되고 쇼핑을 도와주는 기능도 추가되었습니다. 월 최대 $10의 구독료 서비스로 이용 가능합니다. 오픈 AI가 미국의 유명 벤처 투자사인 스라이브 캐피탈과 추가 자금 조달을 논의 중입니다. 스라이브가 $10억 투자하기로 했으며 애플도 오픈 AI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투자를 검토하고 있고 엔비디아도 투자를 검토 중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추가로 자금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1,000억 웃돌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는 오픈 AI의 가치에 수십억 달러 규모의 자본이 더해지면서 기업 가치는 더욱 높아질 전망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생성형 AI 기반 코파일럿 고객 수가 60% 이상 증가했다면서 이미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매우 좋은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일일 사용자 수도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AI 투자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주요 대기업으로부터 코파일럿 구독을 확보하며 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적 악화로 위기를 겪고 있는 인텔이 최근 커지는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파운드리 사업의 축소, 분리 또는 매각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인텔의 파운드리 사업 축소, 분리, 매각 검토는 최근 파운드리 부문에서 실적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 데다 TSMC와 삼성전자와의 경쟁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됩니다. 인텔은 2030년 파운드리 2위 달성 목표를 강조하며 삼성전자에 대한 추격 의지를 밝혔었는데 파운드리 사업을 축소하게 되면 삼성전자에게는 호재일 것으로 보입니다. 일라이 릴리의 알츠하이머 치료제인 도나네맙을 영국의 NHS는 승인하지 않을 방침인데 이유는 부작용 때문입니다. 미국 FDA는 도나네맙의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치매 치료제로 승인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일라이 릴리가 비만 치료제 젯바운드 주사액을 출시했습니다. 일라이 릴리는 미국 내에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소비자가 주사기를 마련해서 주사할 수 있는 형태의 바이알 주사액을 출시했는데 기존의 펜 형태에 비해서 가격은 반값입니다. 이번 주사액 출시는 회사의 매출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델 테크놀로지스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과 주당 순이익이 모두 예상을 상회하면서 주가가 크게 상승했습니다. 특히 AI 서버 매출이 80% 이상 급증하면서 예상을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AI 서버 매출은 전분기 $17억 였는데 2분기에는 $31억 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네덜란드 당국은 우버가 유럽의 개인정보 기준을 위반했다며 4,3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우버는 유럽 운전자들의 면허 등의 정보를 미국에 있는 서버에 보관했는데 이것이 개인정보 기준의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버는 규정을 준수했다고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공매도 업체인 힌덴버그 리서치가 회계 조작을 이유로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에 대한 숏 포지션 입장을 밝혔는데 회사는 SEC에 보고해야 하는 연차 회계 보고서의 제출을 연기한다고 발표에 따라서 주가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한편 회사는 금요일에 10K 보고서를 뒤늦게 제출했지만 주가는 하락했습니다. CFRA는 중대한 부정은 아니라고 보지만 10K 지연과 평판 손상은 우려스럽다고 했습니다. 이번엔 글로벌 경제 관련입니다. 캐나다 정부가 중국의 전기차에 관세 100%를 부과하고 알루미늄과 철강에는 25%의 관세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또한 반도체와 태양 전지에 대한 관세도 검토 중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캐나다 총리가 직접 밝혔는데 중국에서 벌이고 있는 국가 주도의 과잉 생산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행동이라고 말했습니다. 캐나다는 미국과의 무역에 크게 의존하고 있고 작년 경차 생산량의 대부분을 미국에 수출했다는 점에서 미국의 정책을 따라야만 하는 입장입니다. 한편 이 발표가 있기 전 테슬라는 중국에서 생산하는 자사 제품의 관세를 EU 수준으로 조정해달라고 캐나다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그렇지만 캐나다 정부는 중국 공장에서 생산하는 테슬라 제품도 관세 대상에 그대로 포함시켰습니다. 케네디 후보가 트럼프 후보를 지지하면서 대통령 후보직을 사퇴했습니다. 케네디 후보는 민주당 소속이었으나 바이든 후보와 심하게 충돌해왔고 지금도 케네디 진영은 바이든과 해리스를 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 케네디가 해리스에게 장관직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트럼프 후보를 지지했다는 보도가 나왔으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동안 케네디 후보와 트럼프 후보의 지지자들이 겹쳐서 트럼프의 표를 많이 잠식했었기 때문에 케네디 후보의 사퇴는 트럼프에게 많은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케네디 후보의 사퇴는 해리스의 그 대통령 당선을 막기 위한 궁여 지책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에다 일본은행 총재가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우에다 총재는 데이터에 따라 추가로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면서 현재 2분기 일본 GDP와 임금 데이터는 예상에 부합한다고 했습니다. 엔캐리 트레이드가 글로벌 증시 하락의 원인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걸 부인하면서 미국 경제에 대한 과도한 우려가 매도세를 촉발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현재 금융시장에 대해서는 아직 불안정한 상태라면서 긴장감을 가지고 주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히미노 로조 일본은행 부총재도 물가가 예상대로라면 금융 완화를 조정할 수 있다면서 금리 인상을 시사했습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예상대로 흘러가서 목표에 도달하면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달 초 급락한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여전하다면서 당분간은 높은 긴장감을 가지고 주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당분간 금리 인상은 없다는 점을 확인시켜준 점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한편 그 파월 의장의 잭슨 홀 발언 이후 미국의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화된 반면 우에다 일본은행 총재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전반적으로 달러 약세, 엔화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초에는 국제유가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중동 지방의 지정학적 이슈와 리비아의 원유 생산 중단이 원인입니다. 리비아의 동부 유전이 모두 폐쇄되고 생산과 수출이 중단되었습니다. 또한 중동 지방에서 전쟁에 대한 불안감이 계속되었는데 이것이 유가 상승의 한 원인이었습니다. 주 중반에는 이라크가 원유 생산량을 약 10% 정도 감산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유가 강세를 견인했지만 주말로 접어들면서 오펙의 증산 소식이 나오면서 유가가 약세 전환했습니다. 오펙 플러스는 자발적 감산을 10월부터 단계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사우디, 러시아, 이라크 등 대형 산유국 8개국은 지난해 11월 하루 220만 배럴의 그 자발적 감산을 개시한 바 있는데 올해 9월까지였던 자발적 감산 시한을 추가로 연장하지 않기로 하면서 이들 8개국은 10월부터 내년 9월까지 1년간 단계적으로 산유량을 늘릴 예정입니다. 미국 2분기 GDP 성장률 잠정치가 3.0%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에 발표한 그 속보치보다 0.2% 높았습니다. 월가 예상은 속보치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었으나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 강했습니다. 미국은 그 GDP를 속보치, 잠정치, 확정치로 총 3차례에 걸쳐서 발표합니다. 2분기가 기대보다 좋았던 이유는 개인 소비 지출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개인 소비 지출은 전분기 대비 2.9% 상승해 속보치와 시장 예상치를 모두 큰 폭으로 웃돌았습니다. 특히 그 의료와 주택 및 공공요금, 레크리에이션에 대한 지출이 늘어나면서 줄어들고 있었던 기업의 투자와 수출 감소를 완벽하게 만회했다는 평가입니다. 미국의 그 7월 개인 소비 지출 PCE가 예상치에 부합하면서 기준금리의 인하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그 7월 PCE 가격 지수는 전년비 2.5%가 상승했고 전월비 상승률은 0.2%였다고 밝혔습니다. 근원 PCE 가격 지수는 전년비 2.6%가 상승했고 전월 대비 0.2%가 상승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연준의 목표 수준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9월 금리 인하가 거의 확실해졌습니다. 7월 그 PCE에 앞서서 2분기 PCE가 하루 전에 발표됐는데 2분기 PCE는 2.5% 상승했고 근원 PCE도 2.8%가 상승해서 속보치 대비 각각 0.1% 하락했습니다. 1분기 PCE가 3.4%였는데 2분기에 2.5%로 하락함에 따라서 확실히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의 그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3만 1000건으로 예상을 소폭 하회했습니다.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한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직전주보다 13,000건 늘었지만 시장 예상치는 밑돌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는 2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올 4월 하순 이후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소비자 심리지수가 5개월 만에 처음으로 개선됐습니다. 이는 인플레이션 둔화와 연준의 금리 인하 전망이 개인 재정에 기대를 높인 때문입니다. 미시간 대학교의 발표에 따르면 8월 그 소비자 심리 지수는 7월의 66.4에서 67.9로 상승했습니다. 예비 수치는 67.8이었습니다. 가격 압박이 완화되면서 소비자 심리가 안정되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그 대출 비용, 낮은 고용률,
높은 생활비로 인해서 소비자들은 제약받고 있습니다. 미시간 대학이 발표한 신뢰도 지수는 팬데믹 이전 수준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7월 내구재 수주가 전월비 9.9% 증가하면서 예상을 대폭 상회했습니다. 예상치는 4% 증가했습니다. 이는 기업들의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는 점을 의미하지만 세부 수치는 부진한 부분도 있어서 긍정과 부정이 혼재됐다는 평가입니다. 내구재 수주는 3년 이상 사용 가능한 내구재의 주문을 의미합니다. 미국의 8월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심리 지수가 103.3으로 6개월 내 최고를 기록하면서 일반 소비자들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월 소비자 신뢰 지수가 지난달 101.9보다 상승해서 103.3을 기록했는데 이는 지난 2월 이후 최고치라고 컨퍼런스 보드가 밝혔습니다. 8월 기대 수치는 82.5로 집계됐고 7월 수치도 기존 78.2에서 81.1로 수정돼서 2달 연속 침체 기준선인 80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상적으로 80 이하는 침체로 판단합니다. 특히 민주당 대선 후보가 교체되면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소비자들의 낙관적인 전망이 심리지수의 상승에 기여했다고도 밝혔습니다. 미국의 6월 주택가격 지수가 전년비 5.4% 상승했습니다. 상승 속도는 둔화되었지만 사상 최고를 경신 중입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미국의 주택시장이 역사상 가장 부담스러운 주택시장이 되고 있다면서 새로 주택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점점 더 주택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기준금리가 9월에 인하되더라도 여전히 주택에 대한 수요는 강하기 때문에 내년이 되어서야 가격 상승률이 둔화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화요일에는 690억 달러 규모의 2년물 국채 입찰이 있었는데 7월과 더불어 역대급 규모라는 평가입니다. 응찰률은 2.68배로 직전보다는 낮았지만 여전히 양호합니다. 발행금리는 3.87%로 시중금리보다 2bp가 낮았습니다. 수요일에는 미국 5년물 국채 입찰이 있었는데 응찰률이 2.41배로 수요가 개선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행금리가 3.645%로 시중금리와 비슷했는데 그 이유는 700억 달러라는 큰 규모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목요일에는 490억 달러의 7년물 국채 입찰이 있었는데 응찰률이 2.5배로 수요는 다소 부진했습니다. 발행금리는 3.77%로 당시 시중금리보다 9bp가 높았습니다. 응찰률은 직전 대비 감소했고 6개월 평균 수요와 비교해서도 이번 응찰은 부진한 수준입니다. 이렇게 이번 주 글로벌 경제와 증시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봤습니다. 그러면 모두들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